두 번째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또 자식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항상 부딪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훈계에 대해서 좀 분육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 보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혼내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더 아이한테 효과가 커라고 이제 말로 타이르는 방법을 막 유도를 하는데 네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죠. 저는 되게 어린데 영어를 시켜야 되고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네네.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해주지 말자.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남편의 의견에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것만은 제가 못 따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다 똑같은 얘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교육관이 다 안 맞아요. 무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 맞아도 최대한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 맞지 않는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정말 고학력자예요.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아빠도 고학력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외국에서 만나서 들어왔어요. 이 아빠는 자유주의자예요. 엄마는 교육주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학원 쫙 돌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과외 선생님이 그 뒤로 3명이 더 와요. 심지어 아이가 새벽 1시 반까지 과외를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겠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이 다 시간 강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가지고 아내는 계속 교육을 밀어붙이는 거고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 아이에게도 숨 쉴 구멍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듣지 않잖아요. 남편은 결국 논의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다 끊고요. 과외 선생도 한 명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오십니까? 너는 왜 학원 안 가니? 아빠가 끊었어. 선생님, 아버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 또 모든 계획을 내 남편이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내가 완전 폭주한 거죠.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남편에게 올라타가지고 남편 목을 졸랐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 아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원 관련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학교를 거기밖에 못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최악이다. 그런 거 있죠. 당신 쪽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 그건 사실 우리 아이와 관련된 논외의 이야기예요. 그죠? 경계를 잘 설정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또 40대에 또 넘치디 또 넘칠 만큼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 기대돼요? 네 남의 집 이야기 이런 외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 그래서 불결하다.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외도가 있죠.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옥이다.
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 태우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싼 용서.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중독을 서포트해요? 그럼요.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 술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에게 40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40대의 아픔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또 나이 들어 50대에 접어들게 되죠. 50대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50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꽤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혼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 우리가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부부들이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대학을 간다는 게 기숙사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 근데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됐어요. 정신과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정신과에서 같은 정신과를 다니는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화가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내가 사랑을 퍼부었던 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 아파서 거길 갔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면 내 아이만큼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결국 남편이 알게 됐죠. 남편이 결국은 이 뒤를 밟아가지고 화가가 있는 그 집을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막 다툼이 나고 그랬죠. 결국 이래저래 싸우다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아내도 이제 연기를 막 흡입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딱 가서 이 여인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아내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돌았었구나. 그렇게 다시 마음 먹고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사과할 거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빈 마음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근데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또 이렇게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가면 이런 세대들이 나갔다가 계속 이제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것들이 또 다시 겨들어와요. 이런 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터루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리터루족. 예. 처음 들어봤어요. 캥거루족은 많이 들어봤어요. 캥거루, 네. 캥거루족, 리터루족 같은 족입니다. 그 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심한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지금 영국도 난리예요. 외국 애들은 다 18세 되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독립이잖아요. 예. 안 나가요. 아이들이 나 기둥 붙잡고 절대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 혼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캥거루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20대가 지금 8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물가 굉장하죠. 집 사기 어렵죠. 또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면 이제 또 다시 부모가 못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좀 나가라. 좀 나가주라. 좀 나가줘. 우리도 좀 살자. 대신에 이 말씀은 드려요.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심리적 탯줄은 부모가 먼저 끊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처음 탯줄을 끊었을 때는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울잖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탯줄이 끊었을 땐 엄마가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우는 경우 많지만 그러나 이 악물고 이 아이들의 독립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독립성을 갖췄다? 브라보를 외쳐야죠. 오히려 이 아이가 들어올까 봐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 6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0 넘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60 이후의 삶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50대의 빈둥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 60 이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인생 증후군이라고. 이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완벽한 퇴직이 일어나고요. 아이들도 완벽하게 성장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 돈도 줄어들어요. 몸도 아프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정들이 과거 지난 나의 역사로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라 지난 것은 한숨이여 남은 것은 주름이라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막 침범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부부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60대 이상의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베이비 부모들인데 이 산업화 세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베이비 부모들이 황혼 이혼을 시작한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야 우리가 늙어도 이혼을 할 수 있어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부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조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조론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혼이겠어요? 우리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혼을 선언하고 조론을 선언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사실 굉장히 건강한 부부였던 부부였어요.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야 돼요. 집안일 다 해야 돼요. 남편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분업하자. 밥도 당신이 한 끼는 좀 해먹어라. 아니면 사 먹자. 이런 얘기했더니 생활비를 끊었어요. 생활비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끊었냐면 진짜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런데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경조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심지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장도 볼 장을 얼마인지를 시장에 가서 다 미리 조사를 해오면 그 조사한 금액만큼만 딱 맞춰서 줬어요. 좀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죠.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 정도로만 살아둔 게 아니라 외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형편없는 이 말의 이 언어 폭격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내를 그냥 뭐 상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은데
이 부부는 보니까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어요. 재산 분할에도 충분히 이 아내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떤 지점이 달라지면 이혼을 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활비 제대로 주고 그리고 밥 한 끼는 알아서 해 먹고 그다음에 가사 분담하면 자기는 살겠대요. 그럼 웬만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이렇게 살잖아요. 남편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죠.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 아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남편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남편은 억울해서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왜냐면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내 재산을 분할한 거. 이걸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